자, 수업 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15회에 걸쳐서 형법 입문을 담당하게 된 오지현 선생입니다. 일단 책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적으로는 금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책이 3개로 나올 거예요. 총론 하나, 그 다음에 강론을 2개로 해서 이제 재산죄까지 해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법비까지 해가지고 따로 하나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중간해요. 어중간한데 어설프게 가르치는 건 또 제가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 총론 쪽은 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총론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은 일단 재산죄까지는 최대한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실강 들으신 분이나 이런 분이 한해서 뒤에 뭐 학원에 때 얘기해서 따로 제가 촬영을 하던가 할 거거든요. 그 부분 이제 듣게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제 형법 강의라면 제가 이제 법원행시도 곧 강의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는 23회가 잡혀 있거든요. 거기도 촉박해요. 사실은 전체를 하려면. 근데 우리가 15회에 이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를 다루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총론은 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올해도 그랬고, 매년 이 총론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다 죽어나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어떡하나요? 그래서 시험보다 와서 아하, 1학년 때 형법 좀 듣고 안 들으셨군요. 예,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총론이 이게 쉽게 잡힐 듯 한데 안 잡혀요.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법이랑 비슷할 정도로 형법 총론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7과목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형법 총론 쪽이에요. 그런데 이 총론을 한 번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어떤 공식을 딱 터득하면 그다음부터는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연마해 가는 건데, 이게 되게 제가 다른 학원 같은 데서 이제 형법은 그냥 수학처럼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에 썼기도 해요. 그래서 써놓고 형총은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좀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체계적인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은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사하고 형법하고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민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좀 도모해요. 그래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 사람 죽였는데 어떤 놈은 뭐 그냥 무죄고 어떤 놈은 유죄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가져야 돼요. 다만 이제 형량에서 나중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 차이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 200년 역사 이루어진 거예요. 형법 체계가. 그래가지고 그런 그 옛날 철학자들이 이거 이제 형법학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이어왔던 이게 성경이랑도 연계돼요. 자유사에서 출발해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받쳐져야 이제 형법 총론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민사나 이런 것처럼 외워버리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옛날 해봐서 알아요. 제가 운 좋게 군대 제대하고 대학 3학년 1학기 때 사시 1차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형법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다 떨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 2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체계에 오르니까 형법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냥 판례만 몇 개 하고, 판례도 뭐예요? 평상시 이해해놓은 그런 도구에다가 딱 맞춰보니까 다 맞아요. 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은 조금 어렵게 다가갈 건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요, 형사가 상당히 편하게 될 겁니다. 형법 강론은요, 우리 총론에다가 쉽게 해서 총론이 총 말하는 거예요. 자체 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론이 총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총을 제대로 해놔야 총을 쏘서 막 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협지에서 탄지신공으로 총알을 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좀 이걸 갖추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강론은 안 어려워해요. 강론은 물론 이제 거기서 재산죄 쪽은 민사랑 민법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절대 안 어려요. 모르죠? 그냥 외우면 돼요. 거기는 판례 그냥 결론 맞추면 된다고. 근데 총론은 그게 안 돼요. 다양한 케이스로 딱 등장했었을 때 이게 어떤 쟁점인가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론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아마 한 9회 정도 아마 총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정은 할 거니까요, 잘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제가 수업이 월요일 날 있고 화요일도 원래 오후 늦게까지 있는데 끊고 올라온 거예요. 지방에서 이제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이니까 좀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어야 되는데 제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놀다 온 거 아니고요. 바빠 죽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체계 정리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 형법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또 쓰겠습니다. 일단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 성립하고요. 자, 범죄가 성립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부과가 되겠죠. 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 형벌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형벌 외에 보완 처분이라는 것도 부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형벌은요, 당연히 이제 범죄가 성립되고 좀 이따 배우게 될 처벌 조건까지 다 갖추게 되면 당연히 부과를 해요. 그래서 형벌에는 이제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다 암기하게 될 겁니다. 사형, 그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이제 9가지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바로 형벌입니다. 형벌이고, 자, 보완 처분은 뭐냐면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한 건 형벌로 다스린다니까. 이놈이 또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 방위 차원에서 얘가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자발찌 있죠. 성범죄 이런 저지른 애들, 전자발찌, 전자팔찌, 그리고 다양하게 뭐 사회봉사, 수강명령 뭐 많이 있어요. 뭐 치료감호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9가지 형벌 외에 뭔가 제재가 가해지면 그게 다 뭐예요? 보완 처분이에요. 보완 처분은 뭐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쭈리 너 보니까 또 범죄 저지르게 생겼다, 그거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형벌은 자, 범죄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되고 처벌 조건까지 갖춰야 되지만 보완 처분은요, 구성요건 해당성하고 위법성, 이걸 불법이라 부릅니다. 불법만 갖춰도 부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범죄 성립 요건이 있게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가지를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과 해당성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250조에 가면요, 살인죄가 규정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살인죄 구성 요건이에요. 그 절도죄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뭐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이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서 각 범죄들을 정형화시켜서 조문에 딱 써놓은 걸 갖다 다 뭐라 불러요? 범죄 구성 요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해죄도 있고 뭐 절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있어요. 다 강도도 있고. 그래서 조문은 쭉 써 있습니다.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친해져야 돼요, 조문이랑. 그런 게 구성 요건인데, 자, 우리가 그냥 구성 요건 갖고 법원 가나요? 누군가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겠죠. 다시 해서 갑이라는 놈이 A를 칼로 찔러 죽였대요. 자,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살인죄 구성 요건은 그냥 법에 정해진 거, 그게 구성 요건이고, 일정한 자가 어떤 사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볼 때 이렇게 써요. 살인죄 구성 요건 해당성 여부, 또는 살인죄 성부,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조문부터 쓰고 케이스 포섭을 하는 거예요. 갑이 A를 살해하였으므로, 뭐 칼로 살해하였으므로 당연히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구성 요건이고요. 구성의 해당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범죄 성립이 되려면 해당성이란 말을 써야 돼요. 해당성.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전체 법 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갑이 A를 죽이긴 죽였어. 그래서 살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A가 먼저 죽이려고 그랬거든. A가 갑을 먼저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서 부득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갑이 먼저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걸 위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법 질서에서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말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금방 얘기한 게 정당방위입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정당방위, 또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이런 것 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 미리 얘기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요. 일정한 사람이 이 구성요건에 규정된 것을 다 충족했느냐, 이거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데, 위법성이나 책임 둘 다 얘기하면 이거는 소극적으로 판단해요. 다시 얘기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위법성이 추정이 되는데, 다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는 맞는데, 다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피고인 측이 주장을 해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검사가 이제 거꾸로 뭐를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없다. 이거를 거꾸로 다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검사가 당연히 이것도 입증해야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하면 거꾸로 그런 조각 사유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판단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형법 형소를 같이 배워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를 범했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형사에서 범죄 성립 요건이건 처벌 조건이건 뭐 소추 조건이건 이런 거 전부 다 딱 하나 빼고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딱 하나는 나중에 형소에서 외우면 돼요. 형사소송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어떤 범죄 성립, 처벌, 소추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입증 책임이 있다? 검사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 요거는 뭐예요? 검사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피고인도 아무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돼. 자동으로 추정이 되니까. 근데 피고인 측에서 이거 위법성 조각돼요. 그럼 조각 안 돼요.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책임도 원래 추정이 되는데 내가 그때 맛이 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주장을 하면 너 정신이 있었어요. 해서 조각 사유가 없다는 거를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를 입증해야 됩니다. 검사가. 그 점을 좀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갖춘 것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른다? 불법. 요렇게 배웁니다. 불법. 불법은 근데 민법에도 있어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구성 요건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떤 요건이겠죠.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권이 생겨요. 다만 그때도 뭐가 돼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조각이 안 되면 민사에서도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뭐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걸 합쳐서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불법행위는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불법행위는. 그런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책임은 뭐냐면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성경이랑도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 다수설 판례 입장은 인간은 모두가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고 봐요. 성경의 출발도 자유의사잖아. 자유의사. 그런데 이 자유의사를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고 이 자유의사를 계속 잘 간직해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책임이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를 잘 간직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너는 왜 불법을 저질렀느냐. 여기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게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어요. 얌마, 다른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불법 행위를 했냐? 혼 좀 나야겠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 심신상실자가 있어요. 심신상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 자체를 아무것도 몰라요. 한마디로 미친놈.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면서 사람 푹 찔러.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죽여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면서 막 찌르고 다닌다고요. 얘한테 비난이 가능해요? 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얘기할까요? 3살짜리 애기가 저기 슈퍼를 가요. 슈퍼를 가서 맛있겠다 해서 가서 초콜릿을 그냥 가지고 와서 먹어버렸어요. 절도예요. 근데 이 꼬맹이한테 야, 이 녀석아 3살 버릇 여등한다 하면서 패고 막 그럴 수가 있겠냐고. 이게 책임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혼을 낼 수가 없다고요. 이해돼요? 이런 게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요. 일률적으로 정해놨어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낮추자고 하고 있어요. 한 12세로 낮춰야 돼. 요새 애들 영특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 됐는데 제가 형법 선생이다 보니까 잘 알아요. 딱 때리면서 존속 폭행 이런 걸 알아. 그리고 엊그제 제 생일이었는데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 너 이 사기꾼 했더니 아빠 나 처벌 안 받을 걸 이런 걸 알더라고. 해서 야, 이 독한 놈. 제 몇 개를 알려줍니다. 평상시에. 근데 자세한 건 제가 책임 무능력자라는 걸 아직 안 알려줬어. 그래서 때리면 넌 존속 폭행 맨날 얘기를 하거든. 존속 폭행이 구성 요건에 해당했어요. 위법성은 인정돼. 책임만 없을 뿐이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비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불법 책임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크게. 근데 이제 불법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법은 저지를 수 있는데 책임은 누구나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형사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14세 이상이더라도 심신상실, 정신이상 이런 게 있게 되면요 책임 무능력자가 돼요. 그리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범행 당시에 약간 애가 마시가 있어요. 약간. 이 정도 되면 심신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어요. 책임이 미약하기 때문에. 옛날엔 필요적 감경이었는데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됐잖아. 조금만 정신 있다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형을 감경해 줘 버렸거든. 그래서 작년 1월 1일자로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엔 필요적 감경이었거든. 그래서 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일단 이해하십시오.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까지 이해해 두시고. 이제 가면 봅시다. 구성 요건에요.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그냥 조문에 사실상 써 있는 거예요. 조문에서 딱딱딱딱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게 객관적 구성 요건인데 모든 범죄에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끄집어서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체, 객체, 일정한 행위, 행위 상황,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이런 것 등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근데 모든 범죄에 다 이게 들어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주체가 중요시되는 거는요. 자, 살인죄 같은 거는 크게 중요시 안 돼요. 누구든 사람 죽일 수 있잖아. 폭행 누구든 때릴 수 있어요. 누구든 범할 수 있어. 그런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일정한 신분범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신분범. 자, 신분범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책 한번 펴봅시다. 어디 하는가는 그래도 알려주고 가야지. 네, 저도 오늘 처음 받아가지고. 짠, 보면은, 어이구, 많이도 해놨네. 저기 53페이지 가서 보세요. 53페이지. 이제 범죄 종류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올해 우리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요, 객관식에서 이 범죄 종류 물어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되게 좋아했었던 건데, 근자에 이제 사시가 사라져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판례들이 얘기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신분범 써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서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 신분범과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이나 감경 사유로 되는 부진정 신분범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는 신분범이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진정 신분범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굴까? 뇌물수수죄. 뇌물수수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벌 줘도 저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 뇌물수수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 외에도 형법에서 많이 나와요. 횡령죄도 횡령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신인강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에요. 신인강에 기하여. 또 배임죄는 뭐냐? 타인의 재단상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진정신분범입니다. 자, 그러면 부진정신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누구나 범할 수 있는데 일정한 신분이 있으면 가중처벌되거나 감경처벌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딴 사람 죽이면 그냥 보통 살인죄예요. 근데 직계 존속을 죽이면 존속살해죄, 가중처벌 받습니다. 또 이제 분만 직후에 영아를 직계 존속이 죽이면 이건 또 감경처벌돼, 영아살해죄라고. 이 얘기 되겠어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부진정신분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앞에서 이제 업무상자를 붙여버리면 아까 일반 횡령죄는 뭐였어요? 진정신분범이었잖아. 근데 업무상 횡령이 돼버리면 이거는 부진정신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과실치상도 있어요. 사람을 과실로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인데 업무자가 과실로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가중처벌돼. 의사,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업무상자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신분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는 신분범에서 되게 중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 자, 객체. 이건 이제 범죄마다 당연히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따지게 되는 게 이제 행위 객체, 그 다음에 보호의 객체 그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자, 살인죄 객체는 뭐예요? 살인죄 객체는 사람이죠, 사람. 죽은 사람을 죽여봐야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체는 살인죄 객체가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만, 알겠죠? 살아있는 사람만 객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살인죄에서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가 또 중요할 거잖아요.
민법에서는 뭐 전부 노출설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법은 상당히 좀 앞당겨요. 사람을 상당히 앞당겨요.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진통설. 규칙적 진통이 수반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버려요. 상당히 앞당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도죄의 객체는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어야 돼요. 절도죄는. 이에 반해서 나중에 권리행사방해라는 걸 들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소유 타인 점유해야 돼. 자기 소유 타인 점유. 그리고 아까 횡령 얘기했잖아. 횡령은 뭐다? 타인 소유 자기 점유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죄마다 객체가 좀 달라져요. 이해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구성 요건마다 이제 열심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범죄 행위겠죠. 범죄 행위인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작위로 우리가 범죄를 범하잖아요. 자기가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 자기. 근데 이 부작위로도요, 범행을 범할 수가 있어요. 부작위로도. 뭐가 있을까? 남의 집에 정당하게 들어갔는데요. 집주인이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요. 이게 뭐가 돼요? 퇴거불응죄예요. 뭐로 범할 수 있는 거요? 부작위로 범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거 외에도 진정부작위범. 금방 얘기한 게 부작위로만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진정부작위범이에요. 진정부작위범. 그런데 원래 자기로 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에 써놨는데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 그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혼자 한 6개월 돼야 애가 머리를 하든가. 하여튼 우리 큰애는 머리가 상위 98% 태어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공부를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공부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주변에서 막 신동이네 어쩌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벌써 이거 이상하다 했더니 애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지 장래 꿈은 게이머. 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된 놈이. 그래서 아빠한테 사기나 치고. 하여튼 그래서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공부래요. 뭐 그래. 뭐 그런 정도로 간다고. 어쨌든 뭔 얘기다 이렇게 가냐. 자,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혼자 태어나자마자 누가 밥 먹고 이런 애 없잖아요. 반드시 먹여줘야 되잖아. 근데 애 엄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애를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만히 방치했어요. 그래서 얘가 한 일주일 되니까 굶어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작위한 살인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부작위로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성 요건이 딱 보니까 부작위로만 범하게 생긴 게 있어. 아까 퇴거불응죄 같은 거. 그런 건 당연히 진정부작위범이에요. 근데 살인이나 이런 거 원래 자기 형태로 범할 수 있게 되는데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게 만든 거, 이거를 부진정 부작위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서는 자기냐 부작위냐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범죄는 자기예요. 그래서 이 부작위범이 대단히 좀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미 뭐 우리 사례로는 다 나왔는데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때가 됐고요. 그래서 부작위범은 객관식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상황인데요. 행위 상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사람을 손으로 때리면 폭행이에요. 근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개가 성립이 돼요. 근데 야간에 이짓거리라잖아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 그래서 가중처벌돼요. 이처럼 야간 이런 상황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위험한 물건 휴대. 뭐 다양한 게 나옵니다. 일단 일반적 범죄했다가 뭔가 플러스 된 상황들이 붙어요. 이런 걸 행위 상황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 등도 이제 각각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수절도는 또 다릅니다. 뭐 합동범의 특수절도 있고 야손주절 있고 그다음에 흉기후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3개 종류의 특수가 있거든. 하여튼 그래 구성 요건들이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강론에서 외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더라. 그래서 행위 상황은 이제 있는 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살인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결과가 필요해요? 사람이 죽어야 되죠. 사망의 결과가 필요해요. 이처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일정한 결과 발생이 필요라는 것을 결과범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폭행죄. 폭행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될까? 예를 들게요. 폭행은 뭐냐면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첫날인데 기분 나쁘게 졸았다 쳐. 제가 참을 수가 없죠. 분필 탁 꺼서 휙 던집니다. 안 맞았어. 그래도 폭행이에요. 알겠어요? 결과 발생 필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범죄는 결과 발생이 필요가 없는 범죄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쭉 보면 앞에서 저기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51페이지 가서 보세요. 51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가운데서 범죄 종류 해놓고 결과범과 거동범 이렇게 써놨잖아. 아, 그러면 눈치챘죠?
결과범위 뭐예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이거고, 거동범은 금방 폭행죄처럼 일정한 거동만 있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거.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있죠. 결과범, 이걸 실질범이라고도 얘기해. 구성 요건의 내용상 행위뿐 아니라 행위와 구별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그래서 웬만한 범죄는 다 돼요. 살인, 상해, 강도, 손괴 이런 거. 근데 거동범은 이제 형식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성 요건의 내용상 일정한 행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이런 겁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위증죄, 무고죄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강론 좀 공부하면요, 범죄 특색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결과범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고. 근데 거동범은 결과 발생이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럼 이 인과관계는 물어볼게요. 거동범하고 결과범 중에 어디에다 써먹어야 될까요? 이 인과관계는 당연히 결과범하고 써먹어야죠.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결과범은 일정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뭐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죽이려고, 아까 살인죄 결과범이랬잖아. 갑이 A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요, 싹 피했어. 그래서 살짝 기스 났어. 병원 가서 한 3반을 꾸미면 돼. 아파 죽겠네.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갑이 살인죄 책임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갑이 살인의 고의로 행위는 있었죠. 그 사망의 결과도 발생은 했잖아. 하지만 갑의 행위와 A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거를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미친놈이죠. 이게 지나치게 비유형적 인과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봅시다.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들어봤죠? 기수, 미수. 기자는 이미기야. 이미기 다다를 수. 여기는 안일미 다다를 수. 다 다다랐다.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구성요건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을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고의 얘기할게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다 충족시켰죠. 그러면 기수.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다 충족하고 싶었는데 충족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결과범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결과는 발생했는데 인과관계가 없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거동범에서는 미수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봐요. 거동범은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 아까? 결과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 인과관계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미수는 뭐라고요? 결과범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미수라니까. 물어볼게요. 상해죄는 상해 결과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해 미수가 당연히 있어요. 폭행죄는 미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저기 제가 이제 다른 뭐 경찰이나 이런 쪽도 다른 직렬도 이제 가르치는데, 와 대단해. 미수가 있는 분이 몰라 두 문자로 막 몇십 개를 막 외우더라고. 그럼 미친 짓이에요. 그런 거는. 이런 일반적인 걸 갖고 가야 돼요. 이런 일반적인 걸 가지고서 쳐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특이한 것만 외우고 가야 되지. 제가 보면 이제 형사소송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제가 이제 경찰 쪽에 저 형사소송 강의하다 왔는데, 거기 가면 소위 지금 일탈하는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인데 많이 이제 수그러들긴 했구나. 그냥 다 두 문자야 막. 애들이 두 문자 스터디를 해. 그러니까 법학 전공이 아니에요. 법학 전공이 아니고 경찰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사시도 붙긴 했었지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라서 다 두 문자로 하는 거야. 가서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외우지 마요 여러분. 원칙이 이거고요. 예외 요것만 외웁시다. 요걸로 끝나거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법학은. 이 많은 걸 일일이 다 외워요? 여러분도 이제 두 문자를 따긴 할 거예요. 두 문자가 뭔지는 알죠? 저도 이제 두 문자가 몇 개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예전에 저도 공부 참 많이 했지만 우리 이제 선배랑 또 후배랑 하면서 서로 좋은 두 문자 있으면 막 얘기합니다. 하고 혼자 막 두 문자 만드는데 고립해. 이걸 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고 그래요. 무슨 짓을 했는가 몰라 지금 생각하면. 필요한 게 있긴 있지만 너무 많은 두 문자라면 우리가 과목이 몇 개야? 7과목이에요. 나중에 두 문자만 생각나. 뭐였더라? 올해 시험 보기 전에도 저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막 폭주했어. 월요일 날 우리가 시험이 화요일이었었거든요.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선생님 제 교재 마지막 보고 있는데 이 두 문자가 뭔가요? 찍어가지고 이제 달러와 뭐라고 알려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따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문자 패에도 좀 생각을 하십시오.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짐이에요, 짐. 그래서 원리를 좀 잡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기수와 미수 일단 얘기해드리면 기수는 뭐다? 주관적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 그리고 미수는 뭐다? 고의는 똑같아요. 기수의 고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을 때 이럴 때를 미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요 제가 사법시험을 2차를 한 3번 볼 때 알았어. 기수하고 이 범죄 성립 요건하고 같다는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기수는 누구랑만 관계 있다고요? 구성 요건과만 관계 있습니다. 제발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죄하고 기수를 동일시 두면 안 됩니다. 유죄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갖추면 그걸 유죄 그렇게 얘기해요. 범죄 성립을 다 했으니까 유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기수는 뭐만 인정한 거예요? 구성 요건 해당성만 인정되면 이게 기수예요, 바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죄이더라도 기수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직에서 아까 가비애를 찔러 죽였다니까 살인죄 구성요건 충족했잖아. 하지만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얘가 행위 당시 어떻게 해요? 심신상실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기수는 맞아요. 구분할 줄 알겠죠? 이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 4년 다니도 아무도 안 알려주고 학원에서도 안 알려주고 책에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른 거지. 그런데 진짜 사법시험 2차를 3번째 볼 때 그때 알았다니까? 어떻게 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당연히 알았던 거죠. 그런 거야. 후배가 물어보면 이런 거지. 딱 얘기했는데 우와 그래 이러고 그랬었다고요. 정말 민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 여하튼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합니다. 기수미수 말씀드렸고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가볼게요. 주관적 구성 요건. 자, 주관적 구성 요건은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과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반적 주관적 구성 요건이요. 통상 고의 그리고 과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은 이 고의 과실 외에 일정한 범죄에서요.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목적 그 다음에 불법 영득 의사 그래 2개만 하자. 요 2개만 사실상 시험에 나오니까 요런 것들을 요구하는 범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공통은 얘 아니면 얘예요. 얘는 어쩌다가 추가가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통상 범죄는 고의로 범해야 될까요? 과실로 범할까요? 통상은 고의로 범하죠. 고의로. 그래서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범했을 때 그때 우리 형법은 일반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은요. 극히 이례적일 때 처벌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대한 거 있죠. 사람을 죽였어. 생명을 침해했어. 신체를 침해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경우 등에서 주로 뭐가 된다? 예, 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개인적 법익에서. 참고로 우리가 보호법익이요. 개인적 법익이 있고 사회적 법익이 있고 국가적 법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은 뭐냐면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이런 거예요. 정조도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개인적 법익이고 사회적 법익은 우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이런 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문서의 신용. 그러니까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공의 신용과 안전 이런 거를 보호하는 게 사회적 법익이에요. 그리고 국가적 법익은 그야말로 국가의 기능 이런 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범하는 범죄라던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범죄들 이런 것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면 뭐 뇌물수수도 되고 직무유기도 있고 직권남용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한테 범죄를 범하는 것도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다? 정말 국가의 큰 기능을 날려버린 게 있죠. 내란 외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사법 기능과 관련된 게 있어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그래서 위증죄, 무고죄 이런 것들, 또 범인은닉, 뭐 증거인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 법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히 이 국가적 법익에서 제가 금방 언급했던 위증, 무고,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이런 동네가요 되게 잘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형법만 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이랑 같이 내거든.
자, 위증 같은 걸 다 어디서 해요? 형사 공판 절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위증은. 그리고 형사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가 뭔가 날리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형사송이랑 연결되게 돼 있어요. 증거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이 법원직 시험에서나 이 국가적 법익이 좀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은 형사송과 같이 막 문제를 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문제 막 1년에도 막 참 많이 만드는데 거기 가면 막 괜히 기분이 좋아져. 낼 게 많아지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길 또 좀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서는요. 금방 얘기한 대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것밖에 없어요. 과실범위. 그리고 저기 장물죄 하나가 있긴 있어. 일반 과실 말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작물취득 이런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고. 그 외에는요. 한 나머지 3개가 있는데 불 낸 거 있잖아. 불. 실화죄.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여러분 불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물불 그러잖아. 물로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수죄라고 불러요. 쉽게 해서 막 우리 탱크 확 터트려가지고 물탱크 터트려서 난리 내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일수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불 거기도 과실범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방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5개 종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과실범 때 정리할게요. 그래서 금방 이미 물불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불을 가리면 안 돼. 그래서 물불. 그다음에 사람 죽거나 다친 거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다음에 아까 작물죄 있었잖아. 작물죄.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과실치사상 하나로 치면 돼요. 그래서 4개에다가 교통방해가 하나 있어. 특이하게. 그게 사회적 법익인데 그래서 총 5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걸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형법은 일반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고의범을. 자, 그러면 고의가 뭐냐? 고의는 자, 인식과 실현의사 이 2개가 갖춰지면 이거를 고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다가 뭘 빼놨죠. 뭐를 인식해야 될까요? 뭐를? 당연히 범죄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범죄 사실은 뭘까요? 이 범죄 사실은 요거예요. 이거예요. 다직에서 됐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 이게 바로 뭐예요? 고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의. 이걸 고의라 그래. 자, 그럼 과실은 뭐냐면요. 과실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인식 있는 과실은 뭐냐면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인식은 했는데 뭐가 없어요? 실현 의사가 없는 경우. 이걸 갖다가 인식 있는 과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거 바보가 아니나 알겠죠? 여기는 뭐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도 못했고, 인식도 못했는데 실현 의사가 있을 리는 없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인식 있는 과실. 자, 오늘도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많이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시동 걸고 출발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늘 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닌다고요. 살인죄 구성 요건을 인식은 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다가 아니야. 말이 씨가 되니까 제가 말고 갑이라는 사람으로 갈게요. 갑이라는 놈이 이제 늘 인식을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딱 할 때 그래 내가 오늘도 무사하게 운전해야지.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 늘 인식은 하잖아. 근데 정말 그러다가 갑자기 카톡 온 거야. 확인하다가 사람을 쳐버린 거야. 자, 비록 살인에 대해서 인식은 했지만 실현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래서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인식 있는 과실. 이해되죠? 근데 운전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처벌돼요. 업무상 과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맨날 수업 시간에 제 뒷담화 까고 뭐 한 놈을 딱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래 너를 오늘 내가 죽이겠다 해서 차로 쳐 죽였어. 그러면 그때는 실현 의사가 있으니까 고의범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고는 그런 게 없어요.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자, 그럼 인식 없는 과실은 또 뭘까? 대표적으로 이제 또 눈이 오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할 때 지하철에서 열심히 막 장우산을 갖고 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인식 없는 과실이에요. 계단을 뛰어오면서 갑자기 확 휘둘러서 뒤에 사람 눈이 찔렸어. 다쳤다고. 과실치상이잖아요. 근데 전혀 인식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인식 없는 과실이에요, 이런 게.
아시겠죠? 근데 형법은 인식이 있는 과실과 없는 과실을 구별 안 해요. 둘 다 똑같이 처벌합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똑같이 처벌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쓸까? 참 많이 들어봤죠. 뭔가 비필적 고야 뭔가 배운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인식 있는 과실하고 거의 고의 끝에 머리 있는 거하고 비교할 때 나온 거야.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과 맨날 비교돼서 나오는 고의가 뭐예요? 미필적 고의예요. 다시 해서 이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이건 객관적 구성요건 인식은 있어요. 근데 이 실현 의사가 요런 거예요. 거의 미묘해.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실범위냐 고의범위에 따라서 형법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요. 일반 죄에서는 과실범위 아예 없다니까. 그러니까 범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불러요? 피고인들이? 피의자들이? 피의자, 피고인부터 얘기할게요.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아직 공소제기 안 된 사람이야. 피의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얘를 처벌해주세요 라고 검사가 공소장을 내면 이게 공소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소제기되어 있는 사람을 피고인, 그 전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사 이전 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내사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형사소송에서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막 섞어 쓸 테니까 그런갑다 하세요. 자, 여하튼 대부분의 범인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나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인식은 했는데 설마 죽을 줄 몰랐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뭐요? 정황을 보니까 칼로 목을 한 3번 찔렀어. 그리고 죽을 줄 몰랐어. 뭐 아이언맨입니까, 피해자가? 그래서 고의를 부정하게 되면요, 이런 간접 정황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인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과 가장 근접한 고의가 바로 뭐다?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식은 똑같이 있어요. 차이점 어디서 나와? 이 실현 의사가 있었느냐,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와 다수설이 용인설이에요. 용인설. 결과 발생을 용인했었는지. 용인이란 건 뭐냐면 발생해도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미필적 고의고, 그럴 일 없어. 이건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형법에서는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긴 하는데, 고의와의 차이점은 자, 실현 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 아니면 둘 다 없었느냐,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인식의 대상은 뭐다?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전 사법시험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잘 나왔어요. 예전 사법시험은요 2점, 3점, 4점을 나눴어요. 2007년부터 객관식 문제를. 그래서 보통 이게 3점짜리에서 나오는 거야.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은, 정확히 따지면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은, 이렇게 이제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찾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해놓잖아요. 뭐를 물어보는지 몰라.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고의의 인식 대상인 거예요. 고의의 인식 대상. 잘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이것도 얘기할게요. 저기 통화 위조죄 같은 경우에서는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해야 돼요. 유가증권, 그러니까 엄수표라던가 우리 상품권도 유가증권인데, 그런 거 위조할 때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거를 위조해서 어떤 뭐 물건을 사려고 상품권을 위조했어요. 그러면 유가증권 위조죄가 맞아요. 그런데 얘가 10년 동안 인간 복사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얘가 숨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대중 앞에서 나의 인간 복사기 능력을 보여주마 하면서 유가증권을, 상품권을 위조해서 보여줬습니다. 위조죄가 구성쾌당성이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그때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정한 범죄에서는 목적을 요할 때가 있어요. 금방처럼 통화, 유가증권, 문서, 위조 이런 쪽에서 행사할 목적을 요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도요, 국헌문란 이런 목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몇 범죄들은 목적을 요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이제 배워야 되고, 강론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뭐냐면 재산범죄. 재산범죄에서 불법 영득의사가 정확히 따지면요,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해서 권리자와 같이 그 물건을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이게 불법 영득 의사예요. 그래서 소극적 요소로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 그 다음에 적극적 요소로 권리자와 같이 그 물건을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이런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딱 잠깐 자리를 비웠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빨간 펜이 필요한데 빨간 펜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가져가서 쓰고 돌려놨습니다. 자, 일단 잠깐 가져갔잖아. 요것도 객관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타인 소유 타인점의 재물임을 인식했죠. 인식하고 의사에 지금 안 따랐잖아.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다는 의사로 가져갔잖아. 객관적 구성요건 타인 소유 타인점의 재물인 거 알면서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절도죄에 해당해 보여요. 근데 뭐라고요? 영구적으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권리자와 같이 이용 처분하려고 가져갔어요. 잠깐 쓰고 되돌려 놓으려고 그랬어. 잠깐 쓰고 되돌려 놓으려고 그랬잖아. 이게 없는 거예요. 불법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볼펜을 다 쓰고 돌려줬어. 이러면 절도죠. 이해돼요? 이게 특수한 기능 가치를 다 침해하고 돌려줘 버리면 영득의사 실현해버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이 영득의사 관련해서 잠깐 쓰고 돌려준 거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례가 안 났어. 내년에도 다시 특이로 찍을 건데 3년째 찍고 있네. 그리고 제가 그거 안 나오면은 제가 내년에 강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나오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 안 나왔어요. 지금도 금방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 자, 다른 사람의 예금 통장이에요. 예금 통장을 몰래 가져와 가지고요, ATM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 ATM기에서 뜨르륵 비밀번호 넣어서 한 500만 원 뺐어. 그리고 통장을 갖다 놨어요. 통장에 대해서 절도가 될까요? 아까랑 비슷하잖아. 잠깐 쓰고 돌려놨잖아. 근데 우리 판례가 영득의사가 있다고 봐요. 뭐라 그러냐면, 인출된 예금액만큼 예금 통장이 가지고 있는 예금액 증명 기능이 훼손된 걸로 봐요. 실제 판례는 1,000만 원인데 그래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건 제가 늘 가르치고 있지만 참 이상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통장 잊어먹으면 돈 못 찾아요? 통장이 1억 원짜리 통장 있고 뭐 100원짜리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거를 영득의사를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좀 특이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는 참 많이 나오는데 사례로는 아직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근데 객관식으로는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런 게 불법 영득의사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재산범죄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산범죄 중에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 없는 범죄가 있어요. 손괴죄. 손괴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손괴. 왜요? 남의 걸 그냥 부셔버렸잖아. 권리자와 같이 이용 처분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냥 부신 거예요.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손괴죄는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그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다 실현하면 우리는 뭐다? 기수다. 한마디로 이 기수가 뭐다? 요 말이에요. 기수라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여러분, 과실범에서는 그런 미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요 계속 얘기했잖아. 기수가 뭐다?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또 미수는 뭐다? 똑같아요.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나아갔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거, 이걸 갖다가 미수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다시 해서 미수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 실현 의사까지 있었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난 거야.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과실범에서는 그게 상정이 가능해요? 실현 의사가 없다니까, 애초에. 실현 의사가 없는데 내가 과실로 다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실범에서는 미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의범에서는 지 의사에 반해서 결과가 발생 안 됐잖아. 이래서 미수가 안타깝게 될 수는 있지만 과실범에서 그런 게 불가능해요. 알아두십시오. 그 점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요 내용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써놓은 김에 목차를 한번 가서 볼게요. 목차를 가서 보시면 맨 앞에 가서 보세요. 실제 책은 이것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김변책도 이렇게 나왔던데. 우리 출판사의 특징이 항상 그 개강 전에 책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맞출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틀었어. 사실은 우리 대표랑 저랑 되게 친한데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목차 컨텐츠 돼 있는데요. 저기 제2편
범죄론 보이죠? 제2편 범죄론. 여기서 이제 범죄 성립 요건, 범죄 의의 본질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배워요. 그리고 범죄 종류. 이런 게 이제 기본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자, 뭐부터 배웁니까? 칠판 봐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행위의 주체 돼 있죠? 칠판. 주체. 신문범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요. 자, 누구든지 범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그게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 건 별개의 문제고, 경우에 따라서 법인 있죠. 법인이 뭐예요? 그냥 주식회사 생각하면 돼요. 이런 법인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냐? 이런 게 문제라고. 상식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막 살인을 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특별형법에 가면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법인의 종업원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평상시에 이 종업원에서 선임 감독을 다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가 있어요. 벌금형을 주로 때립니다. 생각해봐. 제 법인한테 살인, 징역 이런 게 가능해요? 삼성전자 넌 죽었어. 그래서 막 총을 쏘. 너 깜빵에 가 있어. 이러고 있고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벌금 정도 때리게 돼 있어요. 벌금. 그래서 이제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냐? 이제 그런 거가 여기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 법인의 처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인은 당연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객체 나오잖아. 객체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요. 잠깐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쭉 가시니까 뭐 구성요건 쭉 나오면서 1절 뭐 일반론 나와요. 그 다음에 2절 뭐 결과방과 책임방 같이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네. 자,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행위가 나왔잖아. 아까 자기 부작위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한다고. 지금부터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넘어가서 보세요. 부작위가 딱 끝나니까 뭐가 나와요? 인과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범일 때 이제 행위 상황은 각 범죄마다 좀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총론에서 끄집어내진 않아요. 안 해놓고 행위까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다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울까요? 밑에 가서 보세요. 고의로 넘어가게 되잖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알겠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끝나고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배워. 그 다음에 뭐 배워? 과실 배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8절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폭행치사 이런 말 들어봤지? 상해치사, 폭행치사 이런 거예요.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거.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이거를 배웁니다. 됐죠? 그리고 객관적 구성요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운다고?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 위법성. 근데 위법성은 일반론 딱 배우고 뭐 있을까? 개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배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 위법성의 의의, 본질, 뭐 평가 방법 한 다음에 조각사유. 이제 이거 배우는 거야, 우리는 제대로. 그래서 정당방위. 그 다음 쭉 가셔서 3절에서 긴급피난. 또 넘어가서 보시면은 4절에서 자구행위. 5절에서 피해자의 승낙. 그죠? 그 다음 6절에서 정당행위.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위법성 끝났으니까 뭐 배워? 책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참고로 여러분 제일 어려운 데가 책임입니다. 사실은. 여기 가면요. 아까 얘기했잖아. 막 철학적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까 책임 막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잖아. 불법을 결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자격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막 자유사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막 심리적 책임 개념 막 이런 말들 나오고 주범적 책임 개념 막 이런 말 나와요. 근데 그거 알면은요 형법이 대단히 편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 공부할 때 못내 무시했었어. 그렇다고 못내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공부 그만둘 때쯤에 이제 그게 다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알아놓을 걸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딱 가르치는 분이 몇 있어. 신림동에서 있는 그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걸 이제 알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어쩌다가 더 깨우쳤냐면 그때는 별로 잘 몰랐고 대충만 수박 겉핥기로 알았고 형법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직렬이 지금 좀 많이 줄이긴 했지만 한 4개 직렬 막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형법 총론 여기 하다가 점심 때는 다른 데서 여기 하고 저녁 때는 또 저기 하고 막 그래. 이거 아침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단어는 달라. 보니까 다 같은 얘기야. 쫙 일맥상통한 이런 이론들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막 자유사 아까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이어진 거야.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외우기만 한 거야. 하나의 관점으로 쭉 통일하면 그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 이제 그게 보이니까 상당히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변시할 때도 한 번씩 얘기는 해줘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선생님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아니 몰라도 돼요. 후회하지 말고 어쨌든 하면서 막 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깨우치면 지금 착오를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형법에서 3대 착오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3대 착오가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저도 놀랬어. 그래서 이제 사시할 때도 초창기에 강의할 때요, 한 2년 동안인가 한 3년 가까이는 제가 제일 많이 깨우쳤어요. 막 수업하다가 예 하고 막 넘어가. 제가 깨우친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가가지고 막 확인해봐. 오, 그 얘기였구나. 하고 멈추면 대놓고 해. 한 번씩 제가 멈칫 할 때 깨우침이 왔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하겠다고.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형법 강의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소 강의는 우리가 주관식 위주로 원래 사시에서 했었다가 변시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객관식이 좀 간단하거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 실력 갖고 공무원 갔다가 개박살 뻔했어요. 객관식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각 막 조문들 다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질문 오면 딱 보고 뭐 물어볼래? 그래서 형법 하고 형수하면 잠깐만 내가 바빠서 그래서 이제 좀 피해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이야 벌써 이제 거기도 간 지가 한 2년 몇 개월 돼버리니까 기술을 이제 달달 다 외웠지. 모든 직렬 거 이제 다 외우고 처음에 외웠어. 몰라. 이제는 이제 요새 그랬다니까. 한참 작년에도 막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막 하고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실을 보니까 당연히 나올 것들을 낸 거야, 이때까지. 그런 것들도 객관식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형소 나중에 강의도 한번 나중에 들으십시오. 그런 걸 딱 이제 정리한 게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그거 몰라. 변호사들 잘 몰라요. 수업용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맨날 시험 문제 내더라니까. 그래서 올해도 객관식 문제랑 이런 쪽에서 제가 그냥 정리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예외야. 나머지는 다 이쪽이고 요것만 외우면 돼요. 예,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 이렇게 긴 문제인데 딱 그것만 알면 되는 거 2개. 이런 걸 이제 막 내는 거더라고. 다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지. 어쨌든 요새도 한 번씩 저기 상소나 저쪽 뒷파트 좀 깨우칠 때가 있어요. 형법은 더 이상 깨우칠 데가 없는 것 같고 한 7년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맨날 강의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자다가도 시작하면 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 저 지금 책 하나 안 봤잖아요, 지금 하면서.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 30시간 안 지우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형소도 이제 비슷해지긴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책임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 책임에 가면 책임의 근거, 본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동네가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4점짜리로 낸 동네예요. 여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관련해서 뭐 쭉 가는데 목차를 끊어놔 버렸구나. 책임 능력이 나오고요. 책임 능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나와요. 기대 가능성,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 이런 것 등이 이제 책임에서 배울 거예요. 자, 책임 잠깐 할게요. 일단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불법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요. 자, 오늘 우리 원장 안 나왔던데, 나를 고생시켰지는 안 나왔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이 갑자기 제 아들을 인질로 잡고, 아니요, 바꿀게. 또 우리 아들 인질이래.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인질로 잡고 A한테 뭘 시켰냐면, 야, 로이어스 원장 안 죽이면 네 아들 죽이겠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누굴 잡았다고? 갑이 A를 잡고, 오케이. 갑이 A를 잡고 A 아들을 인질로 잡고 로이어스 원장을 죽이지 않으면 너 아들을 죽이마, 그런 거야. 그래서 A가 어쩔 수 없이 원장을 죽였어요. 황 원장이라고. 귀가 간지럽겠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 A를 비난할 수 있나요? 불법은 저지른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했고 특별히 정당한 긴급 비난 이런 사유가 없어요. 불법은 저질렀는데 비난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죠. 아들 살려야죠. 모르는 원장 죽든가 말든가. 자기 아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비난 가능성이 없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런 걸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 아니, 자기 행위가 위법한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80평생을 그냥 저기 산에서 혼자 막 살던 할머니가 계셔. 근데 거의 원더우먼급이야. 그래서 막 집도 뚝딱딱 지으시는 분이거든. 그런 할머니한테 할머니 건축법 위반하셨어요. 그럼 할머니 뭐래서 이런 미친놈 새끼들 그런 법 여기 있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 할머니를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도 책임의 요소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은요 대부분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법 있었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법률의 부지는 용서하지 못한다 해서 처벌해버립니다. 그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위법한데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한 거, 이게 이제 금지착오라고도 불러요. 또는 법률의 착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아까 얘기하는데 고의에서 착오가 나와요. 착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우산 남의 건데 그냥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애초에 뭐가 없었어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잖아. 이게 과실절도예요, 따지면. 근데 절도에서는 과실범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야. 이런 게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좀 어려우면. A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어버렸어. 이걸 어찌했을까? 학설 3개가 대립돼요. 그런 게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할 때, 이럴 때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방 위법성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야. 이게 법질서에 반하나? 이거를 착각한 거라고. 법질서에 반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금지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예요. 말만 들어도 막 착오가 날 것 같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착오가 대박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 뭐냐면 강도로 오인하고 때려버린 거예요. 자, 일단 강도는 때려도 돼요. 정당방위야. 강도가 자기의 재물, 제 재물 뺏으려고 칼 들이대는데 쳐야죠. 그래서 상해죄 구성요건에다가지만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근데 강도인 줄 알고 때렸는데 자기 친구가 오랜만이다 하고 손 내민 거였어요. 밤에 퍽 쳐버린 거야. 이걸 오상방위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도 얘기해요.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거예요.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오인한 거. 여기서는요, 학설이요, 6개가 있고요, 판례까지 해서 7개가 나와요.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이렇게 얘기해요. 줄여서 위전착,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형법상 3대 착오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금지착오, 위전착, 이렇게 나오죠. 위전착 하면 다 막 쓰러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알려주는 거 알고 계시면 그렇겠네. 물론 한 방에 이해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막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막 100% 이해가 돼. 물론 그건 제가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요. 국가 발전에서 딴 거 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처음에 했을 땐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 한 3분의 1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3분의 1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고 일단 적어놓고 책에 제대로 이제 책에만 정립되면은 나중에 스스로 그게 뭔 소린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처음에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뭔 소린가 모르잖아. 그래서 그리고 부탁드리는 게요. 형법에서 좀 어려운 게 총론이 특히 어려운 게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요. 금방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의 착오, 뭐 오상방위 이런 말 들어봤어? 들어본 적도 없잖아. 나중에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율은행이 뭔 자다 봉창 뜨는 뭐 이런 소리 막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예를 통해서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냥 단어로 접근하지 말고 딱 그 단어를 본 순간 얘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정당방위, 강도를 후려쳤다 이런 거. 긴급피난 어떻게 해요? 나 살기 위해서 뛰어서 딴 사람이 다쳤다 이런 거. 쉽게 해서 걸어가는데 간판이 떨어진 거야. 살아야죠. 확 뛰어서 딴 사람은 저 사람 다치겠다. 나 살아야지. 딴 사람 다치게 한 거야. 이런 게 긴급피난이에요. 긴급피난.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걸어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 남의 집 들어가서 화장실 써서 주거침입이잖아.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하지만 이게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얘들을 이제 쭉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형법을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그 형법적 용어를 계속 쓰세요. 그래야 이게 늘어. 뭐 했었을 때 되게 막 좀 용어도 저도 아까 막 불법 영등사 이런 거 했잖아요. 의 같은 거 나오면 반드시 좀 외우세요. 나중에 사례 때 다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달달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고요. 정말 그 사례 볼 때 판례를 당연히 외워야 돼. 의랑 판례를 외워야 되는데 야, 그 판례 토시도 안 틀리고 딱 외운 사람 있잖아요. 답안에 써준 사람이 있다고. 점수 그냥 가요. 손이 가요. 손이가 저절로 막. 아니, 막 8점 100점 됐는데 더 주고 싶어. 이에 반해서 판례랍시고 썼는데 지 얘기 쓴 사람들이 있어. 막 자기 용어로 바꿔서 판례가 언급도 안 하고 이상한 말 쓰고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막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너 누구한테 형법 뺐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 그대로 외우고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엄청 또 달라요. 말로 할 때는 왠지 다 할 것 같아. 뭐 대충 하고 앞뒤 안 맞아도 대충 이해하잖아. 근데 글로 쓰면 그게 안 돼요. 글로서 설명하는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례 뭐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꼭 써봐야 돼요. 꼭 써봐야지 이게 시간이 들어. 그러니까 실력이 들어. 노장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아는 건 많은데 게을러요. 나중에 법 가서 쓰면 되지. 할 수 있어. 뭘 개뿔 안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나와요. 계속 시험 보기 며칠 전까지도 꼭 써봐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이걸 쓰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문과 2문 있었는데 1문은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와, 그걸 내 시간 내에 쓰라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수험생들 다 막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있었어요. 알려준 것들 대부분이었는데 약간 숨겨서 냈어요. 그리고 쟁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근데 한편 2문은
쟁점이 하나인데 왜 많이 쓰라 그러지? 제가 해설 딸 때 당황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뭐지? 이걸 왜 15점이나 줬지? 미친 거 아니야? 없어, 진짜 끝까지 없어. 이문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어이가 없었던 건데 대부분 여러분 이문부터 풀어요, 일문부터 풀어요. 당연히 일문부터 풀지. 이문부터 쓴 사람 대박 났을 거야. 쓸말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일문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쓸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도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보고 오메 이번엔 멋됐다. 지금 이제 쟁점을 먼저 잡고 쓰거든. 이거 추격해도 빨리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빨리 써야 되고 없을 때는 이건 더 큰일 났다. 없는데 뭘 지어내지? 이제 또 이제 썰을 풀어야 돼 이럴 때. 그럴 때 막 의, 취지 막 이런 걸 써주는 거거든요. 막 구성 요건 막 쓰고 그래서 양을 채워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은 이해만 해도 되지만 그리고 문장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린 사례도 같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핵심적 판례 제가 이 판례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전의 히트를 친 책이 하나 있는데 찍자마자 다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원래 그거를 의도해서 책을 낸 건 아니었는데 제 수업 듣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형법하고 형사소송 핵심 판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외워야 될 판례 한 100몇 개 뭐 한 몇씩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례들 그거 이제 만들어서 제공했거든요. 비매품이었어. 너무 찾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출판사가 선생님 이거 좀 낼까? 일단 내봐요. 300권 바로 나갔어. 시험 직전 되니까 사람들이 강박에 빠져가지고 이거라도 보면 합격할까 봐 해가지고 꽤 얇았거든요.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찍어야 돼요. 그런 얄팍한 짓을 하면 안 돼. 알겠어요? 평상시부터 좀 잘해라 써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도 보고 싶은데 제가 봐도 깔끔해. 제가 만들긴 했으니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막 그게 막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어. 여러분도 나중에 그것들 다 이제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평상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있는 판례들 꼭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 이 판례는 꼭 외우십시오 하게 되면 우선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책 보면 이게 언더라인 이런 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딱 안 나타나는데 도중에 굵은 글씨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 언더라인 이런 거 위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도로 그냥 쭉 축약해서 해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근데 원래 책에 하면 밑줄이랑 이렇게 음영이 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잘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교시에는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총론 목차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쉬었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